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찻잔 위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 빛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달려온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확신했습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저 목표만 이루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요. 1970년대 서울 변두리의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당신의 꿈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내 집 마련, 자식 대학 보내기, 괜찮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티기. 그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5년 드디어 은행 대출을 받아 25평 아파트 입주권을 손에 쥐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당신은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드디어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갖는구나. 그런데 이사를 하고 석 달쯤 지나자 그 뜨거웠던 감정은 어느새 식어버렸습니다. 옆집은 30평이더군요. 아이들의 학교 친구 부모는 강남에 산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당신의 25평 아파트는 아직 부족한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1990년대 큰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와서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 애를 좋은 대학에 보냈어. 그런데 입학식이 끝나고 한 학기가 지나자 이번엔 취업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대학만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기쁨은 그렇게 짧았고 불안은 금세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18년 발표한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 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서재에서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가며 인간 본성의 비밀을 파헤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쫓는 행복이란 사실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신기루를 보았을 겁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진급했을 때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곧 부장 진급을 걱정하게 되었으니까요. 자식이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곧 손주 교육비 걱정, 며느리와의 관계 고민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출간한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있는 무언가로 착각한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행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충족된 순간 우리의 관심은 이미 다음 욕망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당신의 지난 삶을 정확히 관통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 당신은 드디어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들고 나오던 그날 가슴 한편이 허전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평생 바빠서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상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허무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고통받고 목표를 이룬 뒤에는 권태를 느낀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고통에 시달렸고 나이 들어서는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는 권태에 빠집니다. 당신의 친구 김 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선생, 나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고 말이야. 애들은 다 제 갈 길 가고
집사람하고 둘이 넓은 집에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싶더라고. 그의 고백 속에는 우리 세대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열심히 달렸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하나하나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쫓았던 파랑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맹목적 의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이를 외치며 우리를 채찍질할 뿐입니다. 1844년 개정판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이란 끊임없는 결핍의 연속이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다시 배고파진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애초에 만족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좀 더 건강했으면, 자식들이 좀 더 자주 연락했으면, 통장 잔고가 좀 더 많았으면 이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 의 끝없는 갈증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애초에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였고 우리는 그것을 쫓느라 평생을 달려온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이제 달리기를 멈춰도 됩니다. 신기루는 아무리 쫓아가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달리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지 않고도 그저 숨쉬는 이 순간에 깃든 평온을 느끼는 법을요. 박 PD의 잔잔한 철학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25살이었던 어느 봄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1978년 4월 서울역 광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고향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때 당신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이었습니까? 희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결핍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본 옆집 형의 모습이 당신을 서울로 내몰았습니다. 그 형은 서울에서 3년 일하고 내려와 벽돌집을 지었고 멀쩡한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당신의 집은 여전히 초가지붕이었고 아버지의 작업복은 기운 자국투성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나도 뭔가 되어야 해. 그 절박함이 당신을 기차에 태웠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19년 드레스덴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무언가가 없다는 고통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본 끝에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고통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 당신은 구로공단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퇴근하면 쪽방촌의 3평짜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동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젠가 성공하겠다는 막연한 희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추운 방에서 떨며 잠들 때마다
고향 친구들에게 부끄러워 명절에 내려가지 못할 때마다 당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모으자.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도권 38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핍이다. 우리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 갈증을 느끼기에 물을 찾고 배고픔을 느끼기에 음식을 찾는다. 욕망이란 항상 부족함에서 시작된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쇤하우젠 거리 17번지 마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이 문장들을 썼습니다.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 방문객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1987년 당신은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여성이었고 결혼식은 성북동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이불이 눅눅했고 장마철이면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전 당신은 결혼만 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어려운 형편이라 도와줘야 했고 곧 아이가 생기면서 분유값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가을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산부인과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그 감격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80만 원을 내고 나오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돈이 3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개정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잠깐의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그 만족은 곧 새로운 욕망의 시작점이 될 뿐이다. 마치 빚을 갚았더니 새로운 빚이 생기는 것과 같다. 당신의 삶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단칸방에서 벗어나 투룸으로 이사했더니 이제는 아이방이 따로 있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투룸을 구했더니 이번에는 아이가 둘이 되어 방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1992년 드디어 25평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을 때 당신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도 안 되어 아이들 교육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동네 학원은 별로라는 소문이 들렸고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굴레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이루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 성취가 새로운 불만족의 출발점이 될 뿐이었습니다. 1995년 당신은 직장에서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월급이 30만 원 올랐고 명함에 대리라는 직함이 박혔습니다. 동기들보다 빨리 진급한 것이어서 뿌듯했습니다. 퇴근길에 소주 한잔하며 이제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니 과장님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당신의 낡은 자전거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차가 있어야 하는데. 어제의 기쁨은 벌써 사라지고 새로운 결핍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언덕을 오르는 사람과 같다. 한 언덕을 넘으면 더 높은 언덕이 보인다. 그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나타난다. 끝이 없다. 우리는 평생 언덕을 오르지만 결코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2000년대 초반 당신은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마련했고 아이들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핍이라는 엔진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대학 동기 박 씨는 사업에 성공해서 50평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모임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당신의 30평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이 안 되어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본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르고 병들어서야 그것을 깨닫는다. 젊을 때는 청춘의 가치를 모르고 늙어서야 후회한다. 1860년 9월 21일 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는 이 주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70대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약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명확했습니다. 돈을 모으면 되고 승진하면 되고 집을 사면 되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채워야 할지조차 모호합니다. 그저 막연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만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의지의 본질이라고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드는 맹목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더를 외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평생 느껴온 이 부족함, 이 조바심, 이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으르거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장된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달렸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입니다. 이제는 결핍이라는 엔진을 잠시 꺼도 됩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입니다. 2010년 어느 겨울밤 당신은 치과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랑니가 염증을 일으켜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취가 풀린 후 밀려온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입을 벌릴 수도 물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을요.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조심스럽게 턱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당신은 이상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저 아프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주장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그는 1851년 출간한 여록과 보유제사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느끼지 못한다. 건강을 느끼는 사람은 오직 병든 사람뿐이다. 배부른 사람은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 배부름을 느끼는 사람은 오직 배고팠던 사람뿐이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서재에서 이 문장을 쓰면서 창밖의 마인 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물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은 무엇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고통이 멈췄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1982년 여름 당신은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쳐 한 달간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월급이 없으니 방세를 낼 수 없었고 밥값을 아끼려고 하루에 라면 한 개로 버텼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쫓겨나면 어쩌지?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나? 그러다 한 달 후 손이 나아서 다시 공장에 복귀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봉투를 받아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48만 원. 그 돈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국밥집에 들어가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국밥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간의 굶주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맛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해소되는 순간 그것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당신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때의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통보를 받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마다 담배를 피우며 베란다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이 마흔에 잘리면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나?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석 달이 지나고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리지 않음이 당신에게는 최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네권 57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행복이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욕망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제거되어서 생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것이 곧 최고의 행복이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몰렸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좌절 속에서도 그는 이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더 벌면, 더 큰 집에 살면,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손주가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흥분은 있었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05년 봄 당신은 건강검진에서 위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를 기다리는 2주간은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죽는 건가?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건가?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염증입니다. 약 드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진료실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면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의 개나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소중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나 괜찮대. 암 아니래.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범한 된장찌개와 밥을 먹으면서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지만 그저 살아있다는 것, 아프지 않다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0년대에 쓴 노트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왜냐하면 건강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진리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당연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산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당신의 이웃 최 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원할까요?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기를,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마당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더 얻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는 큰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치통이 사라진 아침의 그 평온함을 기억하십시오.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안도감을 기억하십시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을 때의 그 감사함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특별한 고통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15년 가을 막내딸이 결혼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집안의 정적에 놀랐습니다. 텅 빈 딸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그 방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때 친구들과 떠들던 웃음소리, 고등학생 때 새벽까지 공부하던 책장 넘기는 소리, 대학생 때 전화 통화하던 목소리. 이제 그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고요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두 사람만 앉아 있으니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떠들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일해온 결과였습니까? 아이들을 잘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 넓은 집에 덩그러니 남은 것이 당신이 원하던 삶이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의 인생의 지혜에 대하여 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거짓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며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쇤하우젠 거리의 아파트에서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은둔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는 성당 봉사활동에 나갔고 당신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마룻바닥에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안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개정판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면을 써야만 한다. 웃어야 할 때 웃고 공감해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척해야 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연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당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당신 자신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1980년대 직장에서 당신은 상사의 농담에 웃어야 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아도 웃었습니다. 안 웃으면 사회성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마시기 싫어도 마셨습니다. 안 마시면 팀워크를 깨는 사람이 되니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어도 아내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화가 나도 아이들 앞에서 참아야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여야 했으니까요.
친척 모임에서는 성공한 척해야 했습니다. 무시당하기 싫었으니까요. 당신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 가면은 너무 오래 써서 이제 얼굴에 달라붙어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30년대에 쓴 노트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가 시작되면 거짓이 시작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 이것이 사교의 본질이다. 그는 베를린의 살롱 문화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귀족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허황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2017년 여름 당신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말투였습니다. 모두가 자랑했습니다. 자식이 어디 대학 나왔다. 손주가 몇이다. 건강이 좋다. 돈을 얼마나 모았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큰애가 대기업 다니는데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어하며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건강은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5가지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은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탈진했습니다. 3시간 동안 가면을 쓰고 연기하느라 에너지가 바닥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사교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풍요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 말이 오만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겨울, 당신은 시골 작은 절에 다녀왔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틀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침묵 수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요사체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구나. 타인의 말, 세상의 소음만 들었지 정작 내 영혼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구나. 쇼펜하우어는 1858년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홀로 있음으로써 나 자신을 발견했고 나 자신과 화해했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멈추고 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조용합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나옵니다. 손주들은 방학 때 이틀 정도 놀러 옵니다. 나머지 363일은 당신과 아내 둘뿐입니다. 때로는 아내마저 외출하고 당신 혼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고요함이 두려웠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까봐, 쓸쓸함에 눈물이 날까봐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정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고요함이 사실은 선물이라는 것을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의 기대도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는 부담, 훌륭한 아버지여야 한다는 압박, 성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병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이른 아침 산책하며 자신의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영혼이 숨을 쉬는 방입니다. 고독은 처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해방이며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입니다. 2019년 봄 당신은 정년퇴직 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요. 아내는 이미 아침 일찍 복지관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텅 빈 집에 당신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20분. 점심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30분을 보다가 껐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장으로 갔습니다. 몇 년 전 산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읽다가 덮었습니다.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꿈꿨던 은퇴 생활이었습니까?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루할까요? 왜 이렇게 무료할까요? 쇼펜하우어는 1818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내권 57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받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를 느낀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드레스덴의 하숙집에서 이 문장을 쓰면서 창밖의 엘베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렀지만 늘 제자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달랐습니다. 1975년 당신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비계를 올렸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고 겨울에는 동상으로 손가락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고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권태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쪽방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982년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300벌의 옷을 재단해야 했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눈이 침침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납품 일정을 맞춰야 했으니까요. 밤 11시에 퇴근해서 새벽 6시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개정판에서 이렇게 보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통받는다. 부유한 사람은 권태를 피하기 위해 고통받는다. 결국 모든 인간은 고통받는다. 단지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1990년대 당신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급여가 올랐고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막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밤샘 근무도 줄어들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말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말에 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쉬려니 심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답답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별로 사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구경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권태는 고통만큼이나 견디기 힘들다. 아니,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들지도 모른다. 배고픔은 빵으로 채울 수 있지만 권태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칙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태를 견디기 위해서였습니다. 2010년 당신은 정년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송별회를 했습니다. 후배들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부럽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더 이상 출근 안 해도 된다. 첫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낮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평일 낮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늦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빴습니다. 봉사활동, 성당 모임, 친구들과의 약속. 당신만 덩그러니 집에 남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비극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고통받고 목표에 도달하면 권태를 느낀다. 젊은이는 미래에 고통받고 노인은 현재에 고통받는다. 당신의 친구 박 씨는 퇴직 후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권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김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해. 안 그러면 하루가 너무 길어라고 했습니다. 2016년 당신도 견디다 못해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탁구를 배우고 서예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그것마저 시들해졌습니다. 탁구를 쳐도 재미가 없고 서예를 해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0년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다. 오락, 게임, 여행, 모임. 이 모든 것은 권태로부터 도망치려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다. 권태는 인간 존재의 그림자와 같다. 어느 여름날 오후 당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30분. 아내는 3시간 후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쳤을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느꼈던 그 절박한 고통,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가야 했던 그 고됨,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승진을 걱정하던 그 불안.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요. 고통이 있었기에 당신은 싸웠고 싸웠기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냉정한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루함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사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권태는 당신을 위협하는 절박한 고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이 없고 내일 집에서 쫓겨날 염려가 없으며 병원비를 못 낼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당신의 이웃 최 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고통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다리의 통증, 소화불량, 호흡 곤란. 그는 권태를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지루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당신의 몸이 아프지 않고 당신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며 당신에게 절박한 위협이 없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58년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권태는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바다와 같다는 것을. 그 고요함이 지루할지 모르나 폭풍보다는 낫다. 지금 당신의 오후는 지루합니다. 할 일도 없고 특별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고통도 없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다 견뎌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잔잔한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지루하다고 다시 폭풍을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2020년 가을, 당신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김 씨를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미국 본사로 발령받았어요. 실리콘밸리 쪽인데 연봉이 2억이 넘는데요. 당신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당신의 큰아들은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옆집 아들과 비교하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교육을 더 시켰어야 했나?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나? 저녁 식사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은데?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옆집은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절 때면 자식들이 선물을 한가득 들고 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의 우리가 타인에게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 만약 우리가 타인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서재에서 이 문장을 쓰면서 창밖의 거리를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걸었고 옷차림으로 신분을 과시했으며 마차의 크기로 부를 자랑했습니다. 19세기나 21세기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비교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1978년 당신은 고향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당신은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옆집 형이 서울에서 돈을 벌어 벽돌집을 지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서울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기술을 배워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용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 드디어 25평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30평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25평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나도 더 큰 집으로 가야 해. 그렇게 또다시 대출을 받고 야근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개정판 서문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받는다.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도 타인이 네 끼를 먹는 것을 보면 불행해진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2000년대 초반 당신은 대학 동창회에 갔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평가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구는 고위 공무원이 되었으며 누구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간 게 누구야? 아, 박아무개지. 그 친구 회사 사장 됐다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잔을 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평범하게 산 것이 잘못인가?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20년대 베를린에서 쓴 노트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행복이 살기에는 너무 비천하고 좁은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곳에서 인정받으려 애쓴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했지만 학생들은 헤겔의 강의실로 몰려갔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2018년 여름 당신은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회전목마를 태웠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카드를 꺼내 아무렇지 않게 계산했습니다. 당신은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당신은 손주에게 그런 선물을 사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간 당신의 행복이 시들해졌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회전목마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할아버지인가?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가진 것의 비율로 측정된다. 같은 것을 가지고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1년 가을, 당신은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요. 우리 손녀가 영재원에 합격했어요. 우리 남편이 골프 회원권을 샀어요. 아내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평범했고 손주도 평범했으며 당신도 평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만 뒤처진 것 같아. 그날 밤 당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 비교하며 살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괜찮잖아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0년대 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비교라는 창문을 닫는 것,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지금 당신의 집은 30평입니다. 낡았지만 따뜻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출세하지 못했지만 건강합니다. 당신의 손주들은 영재는 아니지만 밝게 웃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옆집 김 씨의 아들이 2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것이 당신의 행복과 무슨 상관입니까? 대학 동창이 사장이 되든 장관이 되든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라는 창문을 닫을 용기입니다. 당신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옆집 정원이 더 크고 화려한지 살피지 마십시오. 당신의 장미가 피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손주가 웃는 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아침 산책을 즐기십시오. 타인의 인생은 타인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둘을 섞는 순간 두 인생 모두 불행해집니다. 비교라는 창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의 정원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평온이 있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입니다. 2022년 봄 당신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관절염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10m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70대 중반의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먹어야 할 약이 5알이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위장약. 물과 함께 꿀꺽 삼켰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상이 된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의 인생의 지혜에 대하여 첫 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문장을 쓸 때 60대 초반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찬물로 목욕하고 규칙적으로 산책했으며 소식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토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1980년대 당신은 밤을 새워 일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회복되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숙취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무거운 짐을 들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건강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승진하고 집을 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건강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5년 당신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마감하느라 한 달간 하루 4시간씩만 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책상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동료가 당신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틀 쉬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승진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1844년 개정판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다. 마치 빛을 잃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는 젊은 시절 폐질환을 앓았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생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당신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뇨쯤이야. 요즘 누가 안 걸려. 하지만 석 달 후 발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입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되고 있어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겁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식단을 바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었고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소주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8년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한다. 사람들은 나를 고지식하다고 비웃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건강은 규칙에서 나온다. 젊은이들은 건강을 낭비하지만 노인은 건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한다. 2010년 당신의 친구 이 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살았지만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형, 건강이 최고야. 돈이 뭐가 중요해? 명예가 뭐가 중요해? 숨을 쉴 수 있는 게 최고야. 병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한대. 격한 운동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된대. 당신은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구나.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네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최고의 어리석음은 건강을 희생하여 다른 것을 얻는 것이다. 돈을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학문을 위해서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2015년 당신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책을 읽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병실 창밖에 나무잎이 하나하나 보였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울컥했습니다.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시력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19년 드레스덴에서 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른다. 잃고 나서야 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느끼지 못한다. 병든 사람만이 건강을 그리워한다. 2020년 요양병원에 있는 당신의 이웃 최 씨를 문병 갔습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년째였습니다. 왼쪽 몸을 쓸 수 없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들어가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형님.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걷고 싶어요. 화장실에 혼자 가고 싶어요. 당신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힘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당신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일부러 걸었습니다. 5층까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 내 힘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90%가 건강에서 나온다. 젊었을 때는 돈과 명예가 중요해 보이지만 늙고 나면 건강만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지금 당신은 무릎이 아프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졌지만 밥을 씹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지만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강남의 5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걷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10억 원이 통장에 있어도 음식을 삼킬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아버지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본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이야말로 행복의 유일한 토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 모든 평범한 행위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요양병원의 수많은 노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철학적 실천입니다. 박 PD의 잔잔한 철학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24년 가을, 당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마룻바닥에 부드러운 무늬를 그립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집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을 오후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책을 읽지도 않으며 핸드폰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릅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입니다. 기쁨도 아니고 흥분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한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개정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는 파랑새가 아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에 저절로 피어나는 꽃이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변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이 문장을 썼습니다. 72년의 생을 마감하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파랑새를 쫓아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1975년 당신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뭔가 있을 거야. 기회가 있을 거야. 비좁은 기차 안에서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꿈꿨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요. 1985년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제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사하고 석 달 만에 그 행복은 시들었습니다. 옆집이 더 큰 평수였고 강남이 더 좋은 동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95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인정받았어. 이제는 괜찮아. 하지만 다음 날부터 부장 진급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손주 교육비 걱정, 며느리와의 관계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숲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평생 숲을 헤매며 그것을 찾는다. 하지만 정작 행복은 우리가 출발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당신은 이제 그 의미를 압니다. 어제 저녁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시험 잘 봤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이분도 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당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아내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깔린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코스모스 예쁘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30년대 노트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순간에서 온다. 고통이 없는 순간,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지난달 당신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일주일간 기침을 했고 열이 났으며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기침 때문에 깨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러다 열흘 만에 나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기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열도 내렸습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막혔던 코가 뚫렸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프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친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두렵지 않다. 나는 평생 고통을 연구했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 없는 순간의 아름다움도 알았다. 그 순간들이 내 삶을 지탱해 주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창밖으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베란다 난간에 앉습니다. 고개를 까딱이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갑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별것 아닌 광경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여보, 밥 먹어요. 당신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식탁으로 갑니다. 상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놓여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저녁 식사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당신은 숟가락을 듭니다. 따뜻한 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삼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서 파랑새를 찾지 마십시오. 숲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보십시오. 당신의 방, 당신의 소파, 당신의 식탁. 거기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잠시 당신을 잊어준 이 순간, 비가 그친 뒤의 고요함, 병이 나은 뒤의 평온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오후. 바로 그 틈새가 천국입니다. 당신은 평생 멀리 있는 무언가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이었다는 것을, 성취가 아니라 쉼이었다는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멀리 왔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굶주림을 이겨냈고 가난을 견뎌냈으며 온갖 풍파를 헤쳐왔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손주를 보았으며 70년 넘는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립니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립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소리들입니다. 일상의 소음입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것은 삶의 교향곡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이 쉬어가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꽃입니다.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 없는 들꽃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바로 당신의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잠시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원을 맛본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소파 위에 저녁 식탁에 아내의 미소에 손주의 전화에 창밖의 참새에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그곳에 이미 서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달려도 됩니다. 이제 그만 찾아도 됩니다. 그저 숨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깊게 고요하게. 당신은 잘 견뎌냈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통이 당신을 잠시 잊어준 이 평범한 오후가 바로 당신이 평생 꿈꿔온 행복입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천국에.